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얀마에 관한 2024년 리뷰입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한국 외대에 계시는 장준현 선생님, 그리고 토론해 주실 분은 전북대에 계시는 김인숙 선생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장준현 선생님 20분 정도, 25분 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잘 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조영입니다. 제가 그 태국 중반쯤에 들어와가지고 태국 발표하는 거를 들었는데 주로 이제 국내 정치 위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발표는 제목이 지속되는 위기와 변화하는 대외 관계인데 그 대외 관계 중에서 태국의 그러니까 아세안 내 태국의 역할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태국이 아세안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심 있으시면 후반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많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두 꼭지로 되어 있고요. 국내 정치 경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외 관계는 주로 미얀마와 이해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작년 재작년이죠. 2023년도 10월 27일 날 시작한 형제동맹의 1027 작전이 2024년에도 동시에 그러니까 2024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세컨드 페이스라고 하는데 뭐 2단계 1027 작전으로 저는 명명을 합니다. 1027 1단계 1027 작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날 즈음에 이제 중국이 개입을 해서 정전 협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에 정전 합의가 일단 되긴 했는데 기간이나 그다음에 그 지역도 중국이랑 국경지대 일부에만 한데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 지역에서는 교전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라오캉 뒤에 지도가 나오는데 라오캉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은 형제동맹 가운데에서 이 꽃강족 출신이죠. MNDA라는 무장단체가 점령을 했는데 이 점령 방식을 두고 그 땀마도와 형제 동맹 간에 계속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땀마도 같은 경우에는 MNDA가 라오카행을 점령하는 것에는 합의를 하지만 무장 해제를 하고 정치적으로만 이제 점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형제 동맹은 배타적인 자율권을 유지하는 그러한 자원을 두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땀마도가 그러니까 군부가 형제동맹 주둔지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2024년 1월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 달에 들어서 6월 24일이라고 제가 적고 있는데 TNLA 역시 형제동맹 중에 한 예요입니다. TNLA가 2단계 1027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동맹은 그 지금 현재가 형제동맹은 아까 말씀드린 MNDAA, TNLA, AA 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AA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사인주 서쪽 지역으로 진출을 했고요. MNDAA랑 TNLA 두 개의 단체가 주로 이제 교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주, 샨스테이트의 그 주요 도시들을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PDF, NUG 산하에 있는 PDF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LDF, 이건 로컬 디펜스 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PDF나 LDF 무장단체, 버마족 무장단체들 같은 경우는 만달 도시가 아니고 만달레 주가 있죠. 만달레 지를 감싸고 있는 주입니다. 이 주의 일부 도시를 역시 점령하는 두 갈래 방식으로 군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 동쪽이 이제 중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 빨갛게 되어 있는 지역이 국경무역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달레로 가서 만달레에서 쭉 흩어지는 겁니다. MNDAA 같은 경우에는 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로 형제동맹은 주로 분홍색에서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버마족 무장단체들은 만달레 중심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만달레는 아시다시피 미얀마에서 뭐 지금 현재는 세 번째 도시이고요. 빙우루잉은
군사관학교,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그 군사 작전이 있어서 라쇼라는 곳이 8월, 그러니까 한 1개월 반, 한 달 반 만에 라쇼라는 지역이 점령이 됐습니다. MNDA가 이쪽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중국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쪽 지역은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 라쇼에는 그 미얀마에는 총 14개의 지역사령부가 있는데 동북부 지역사령부가 소재한 곳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경찰 있죠. 경찰 학교가 역시 소재한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동북부 지역은 장기간 내전을 관리하는 곳으로서 다른 지역사령부에 비해서 뭐 화기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지역이죠. 근데 두 개의 무장단체에 의해서 함락됐다라는 점을 봤을 때 군부가 상당히 약해졌다, 한반도가 상당히 약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DF를 중심으로 한 버마족 무장단체들도 이쪽 지역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도시를 점령을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 춘제오랑 라오카잉이라는 지역이 이쪽 지역은 그 체크포인트입니다. 국경무역이 시작되는 체크포인트인데 이쪽 지역을 모두 다 형제동맹이 장악하게 되면서 중국이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형제동맹의 그 중에 하나인 일원인 AA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초에 친스테이트의 그 팔레와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쪽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하고 두 갈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래쪽,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방글라데시 연안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쪽도 서부 지역 사령부입니다. 9월부터 교전을 시작해서 한 달 전, 그러니까 12월 초 정도에 역시 AA가 이쪽 지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거에 이제 미얀마 공군 사령부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여기는 뭐 식도에는 그냥 주도니까 그렇고, 특히나 이쪽 지역 파격표 경제 특구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중동산 원유, 그다음에 미얀마 해상에서 나는 천연가스를 채굴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으로 보내고 있죠. 이쪽 지역 시작되는 지역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AA가 이쪽 지역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이 가지는 위기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남단 지역인 바하라는 지역인데 이쪽도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AA가 장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쪽 지역이 이제 에아와디 주가 있는데 에아와디 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역당주는 AA가 전체 다 장악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이 형제 동맹 가운데서 역사인 군이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까친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형제 동맹의 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개 까친 동맹군까지 다 합쳐서 북부 동맹이고요. 이쪽 지역은 어 잠시만요. 어, 이쪽 지역은, 그러니까 까친 독립군 같은 경우는 형제 동맹이지만 대장년 1027 작전에도 참가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EAO보다는 화력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고 자생력을 갖추고 있어서 2024년 3월 7일부로 시작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0307 작전으로 거친 스테이트 지역을 주로 공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터 친 지역 있죠.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말에 이 깜발띠라는 국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도 중국과 국경 무역을 하는 지역인데 이쪽 지역도 KIA가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 지역 상황을 보시게 되면 남쪽 지역은 제외하고 주로 이쪽 지역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이 상당히 그 중국과의 주요 국경 무역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쪽 지역 모두 다 소수종족 그 무장단체들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도 보면 그러니까 CNF 같은 경우는 그 친민족 전선이라고 해서 역시 PDF와 연대하고 있는 EAO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마ung도도 마찬가지로 AA가 장악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 남쪽 지역, 이쪽 지역, 그 가렌 스테이트 태국과 붙어 있는 지역 있죠. 가렌 스테이트 지역 올해 아마 2025년도에 아주 중요한 교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은 사실상
이해요가 거의 다 장악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딴마도도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도 어 당초에 보통 나왔던 것이 뭐 그 스톡홀름 연구소나 이쪽에서 보게 되면 한 4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한 10만 명에서 12만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작년 2월에 병역법을 발표를 했고 4월부터 징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매월 5천 명씩 모집을 해서 6만 명까지 모집하겠다라는 건데 통계를 보니까 2만 명 정도, 2만 2천 명 정도 징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에 배치됐는지는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마찬가지로 군 수뇌부 내 쿠데타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쿠데타설보다 더 중요한 건 쿠데타설에 연루된 두 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들이 승진을 했습니다. 쿠데타설 이후, 그러니까 한 일주일 뒤에 승진하게 되는데 특히나 그 표에 있는 지금 군 수뇌부 SAC 내에 민간을 제외한 군부 출신만 제가 갖고 온 건데 9명, 7, 8, 9, 9명이 있죠. 이 9명 가운데서 예비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미얀마는 그 예비역이라고 하더라도 군복을 입고 우리는 그 예비군 맡기는 걸 달잖아요. 미얀마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이 현역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뭐 그 아웅린도에 그다음에 예위누 그다음에 뇨소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비역임에도 불구하고 미나올라잉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 현재 그 군사 정권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실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미나올라 그러니까 군사사령관의 용인술 자체도 상당히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발탁된 인물로서 72년생인 그 조수알린 신임 상군 참모장이 있습니다. 상군 참모장은 이제 육해공군 세 개의 군대를 이제 관할하는 그런 인물인데 과거에도 봤듯이 상군 참모장이 다음 이 정권에서 주로 군 사령관으로 어, 영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 인물로 거론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야전 경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좀 더 지켜봐야 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력이 상당히 커지게 되면 좌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인 거죠. 현재로서는 떠오르는 군부 내에 떠오르는 실세라는 인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구문 진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형제 동맹의 약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외에 이제 NUG 주로 NUG를 보게 되면 NUG의 역할이 계속 퇴보하고 있다 또는 약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1년의 성과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요. 2024년에는 성과 이런 것들도 전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MNDAA 같은 경우에는 라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러면서 에, 발표를 했습니다. NUG랑 교류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완전히 교류를 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UWSA가 그 20개의 EAO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그런 무장단체인데 얘네들은 끝까지 우리는 중립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UWSA를 통해서 EAO에 다양한 지령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서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NUG는 뭐 PDF와 지방의 LDF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데에도 어, 성공적이지 못했고요. 그리고 MNDA가 자기네들의 그 일종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을 영향력 하에서 빠져나가는 것들도 만류하지 못하는 그런 허약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NLD 내에서도 그 NUG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NLD 내에서도 주요 인물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띠누 고문은 정말 오래적 인물이죠. 아웅산 수치보다 훨씬 더 한 20살이나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6월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차기 만약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2021년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차기 정권의 대통령으로 거론되던 저민마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만달 주지사 겸 NLD 부대표였는데 이 사람도
작년에 옥사했습니다.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쓴 논문에는 NLD 중앙집행위원회 명단을 제가 써두었는데 21명이 있거든요.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 인물이고 그다음에 뭐 구금이나 감금돼서 영어의 상태에 있고 국내 체류한다라고 하더라도 정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NLD는 정당 해산뿐만이 아니라 기능 자체가 거의 마비가 되었고 후속 세대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반군부 투쟁에 있어서 동력을 상당히 많이 상실했고 석고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AO끼리도 아직까지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이제 중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UWSA가 중립지대이긴 하지만 MNDA나 기타 다른 TNLA 그다음에 SSA가 샨주 북부군이고요. 샨주 남부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끼리 이 기구들끼리의 교전으로 해서 이쪽이 무주공산이 되면 영토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NUG 같은 경우에는 EAO들과 연합을 해서 군부 통치를 끝장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무장 단체들은 자기네들의 경락지를 확대시키는데 확장하는데 주력하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쿠데타 초창기에는 군부 통치를 연합을 해서 군부 통치를 같이 종식시키자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약해지고 집단적인 그러니까 집단의 이익을 그러니까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구도는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거시경제 지표는 미얀마만 유일하게 2023년도 기준 동아시아에서 코로나19 전국 시국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뭐 이러한 구도는 2024년도에도 계속 유지가 됐고요. 저는 뭐 EIU,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4개 기관의 자료를 다 다르긴 한데 뭐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은. 그래서 거시경제 지표를 몇 개 갖고 왔는데 GDP 성장률은 거의 이제 뭐 1% 마이너스에서 1%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살인적이죠. 많게는 26%까지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도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를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림으로 일단 그려봤는데 가장 먼저 쿠데타 이후에 군부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외환을 일단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외환을 확보해야지 무기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군 수뇌부 내에 충성심, 강전력 이런 것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과거에 20년 이상 유지된 경제 제재를 돌파하기 위해서 충분한 외환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셨듯이 국경 체크포인트가 대부분 EAO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어, 국경을 통한 수출입이 거의 금지됐습니다. 사실상 미얀마는 대외 무역의 80% 이상이 국경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미얀마 국민들이 필요한 생필품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산업들이 있겠죠. 이런 산업 재료의 수입이 크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수급이 부족해지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었고 마찬가지로 FDI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젊은 층의 징병으로 인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인력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2년간 2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빠져나갔다라는 비공개 통계도 있습니다. 비공식적 통계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화가 더더욱 부족할 것이고 환율이 제가 작년 7월에 잠깐 다녀왔을 때 그때 4천 얼마까지 했는데 일주일 뒤에 보니까 거의 2배까지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7천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또 군부 입장에서는 부족한 화폐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짜화 현지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더욱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외환 보유고를 확대하려는 그런 정책이 정책 장려 수입 억제 정책이 완전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서방은 국가적인 차원의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인물이나 기업에 대한 타겟 생존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논문에서는 좀 많이 썼던 것이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뭐 단계 등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블랙에 해당되는 그런 등급은 지금 현재 이란과 북한 두 나라만 있는데 미얀마가 여기에 간당간당하게 걸려져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회의에서는 아마 될 가능성이 블랙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일단 유예를 거쳤습니다. 올해 아마 상반기 내에 다시 회의를 통해서 미얀마의 지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를 논의할 것입니다. 만약에 블랙 레벨이 되게 되면 그 미얀마 국내은행의 달러 거래가 금지되고 미얀마와 거래하는 은행도 해외 은행이겠죠. 이런 은행도 다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미얀마의 외환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더더욱 심하게 됩니다. 결국은 미얀마 경제라는 것은 정치에 종속된 종속 변수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외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쭉 돈독한 쿠데타 이후 아주 돈독한 관계로 가고 있고요. 올해 2024년도에만 군사 협력 프로그램을 50개 이상 가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양국은 이제 군사 분야 협력뿐만이 아니라 이 서방의 제재를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 중심의 경제 질서에 이 미얀마가 편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브릭스에 가입을 신청을 했고요. 뭐 동방경제 포럼은 매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오래될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은 그 1027 작전 첫 번째 1027 작전 패배 이후에 중국이 완전히 변화합니다. 특히나 라쇼가 함락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는 이에오에 의해서 특히 국경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국경 지역을 이에오가 장악하겠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국 중국의 아시아국이 있는데 여기 아시아국은 이름은 아시아국이지만 사실상 미얀마 문제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숭고상이라는 아시아 특사가 미얀마를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대사를 바꿨습니다. 대사를 바꾸고 난 다음에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미얀마와 관계의 정상화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SAC와 EAO 두 개를 두고 그 간에는 어느 한쪽을 편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EAO의 영향력이 강화되게 됨에 따라서 SAC를 더더욱 지지를 하고 특히나 올해 총선을 실시할 것 같은데 총선까지도 완벽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EAO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와나 꼭당 같은 이 두 개의 그 소종족은 중국계이고 중국에 종속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TNLA 그다음에 KIA 같은 이런 그다음에 버마족 국장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계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간섭을 받지는 않겠죠. 이에요도 아마 중국의 영향을 두고 올해 정책적으로 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개입하는 이유는 미얀마의 평화라기보다는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하행주 짜오표 경제특구 보호도 있지만 파이프라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경 지역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히 막대합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의 그 안정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EAO보다는 SAC 군부를 택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이제 미나올라잉 사령관이 중국을 방문을 했었죠. 쿠데타 이후에 몇 번 타진을 했지만 중국이 계속 기토를 맞다가 뭐 그 어쨌든 미나올라잉의 방문을 수용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양국 관계는 이제 정상화의 궤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리 배경은 근본적으로 중국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당이나 시민사회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라는 외교 원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AO보다는 주로 이 SAC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상 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시민사회들이 개입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중국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중국이 원하는 바는 미얀마의 정치 발전보다는
반중 정권, 미얀마 내에 반중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차원이고요. 지금 현재 EA가 SAC를 지지하는 이유는 총선 이후에 어떻게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중국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 그것을 마련하는 일종의 선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을 보겠습니다. 아세안은 2024년에 라오스가 의장국이었죠. 그래서 미얀마가 주도하고 이끄는 해결책이라는 미얀마 중심의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오스가 주창한 것인데요. 주로 이제 일종의 라오스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그런 회피 전략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 뒤에 중국이 이 미얀마 문제에 깊숙하게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과 충돌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약간 좀 중립적인 성향의 이런 새로운 해결책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걸 받은 국가가 이제 태국이에요. 태국이 그 연초부터 2024년 초부터 우리가 언제 한번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고 10월 정상회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투트랙으로 걸쳐서 두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9일 날 있었던 회담은 미얀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과는 주로 이제 초국적 범죄 해결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미얀마의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2025년 11월에 총선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다음 날 있었는데 특별하게 성과가 없었습니다. 물론 총선이 실시할 것이라는 이 정보를 첩보를 들었으면 어떻게 아세안이 대응할 것이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많은 얘기를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얘기를 하겠지만 태국은 좀 주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나머지는 말 그대로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아세안 그러니까 그 기구 차원에서는 미얀마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거의 볼 수 없을 거고요. 아마 총선이 실시가 되고 나면 뭐 그것을 그냥 환영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을 보게 되면 군부 입장에서는 총선 빌미로 해서 EAO가 무장 해제를 요청하고 평화 협상에 뭐 응하라 이렇게 될 것이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EAO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 군사작전을 실시를 하겠죠. 그다음에 통선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EAO 같은 경우에는 군부의 무장해제보다는 정치적인 대화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모두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아주 원론적인 측면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와 EAO 간의 평화협상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고요. 문제는 이제 그리고 문제는 NUG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는 만달레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그 PDF, LDF와 그다음에 PDF의 교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카렌주에서도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NUG가 이 총선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 이외에 일부 민주 인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참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SAC를 지지한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총선을 지원할 것이고 그다음에 관계를 맺고 있는 EAO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5대 뭐 합의안은 계속 밀고 나갈 것이고 총선에 대해서 특별한 기여를 하기보다는 결과만 존중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년에 이제 필리핀이니까 필리핀 역할이 좀 더 강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북대학에 계시는 김희숙 선생님께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장주정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항상 그 미얀마 내부의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들의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시기 때문에 항상 배우는 게 많습니다. 발표하신 내용들을 좀 이렇게 워낙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여주시다 보니까 이제 일반 독자들께서는 잘 파악이 안 되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현재의 미얀마 상황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처럼 이제 예쁜 색깔로 표시를 해서 그렇지 이게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다 교전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경 지역은 좀 하얗게 나타나고 이제 교전의 그
범위가 점점 이제 내륙 쪽으로 중앙부를 향해서 이동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가 지금 네피도인데 네피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사방에서 몰려드는 그런 형국으로 교전이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장주정 선생님 발표에서 가장 많이 다뤄주신 게 1027 작전인데, 이제 2023년 1027 작전 이후에 실제로는 이제 군부가 굉장히 크게 수세에 몰렸었고, 그 이후에 그 공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민간인 학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3년보다 지금 3년이 지난 다음부터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다 장주정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저는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조금 의견이 좀 다른 지점들이 있고, 또 이제 국가 리뷰에서 다뤄 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좀 빠졌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1027 작전에 대한 그 장준영 선생님의 평가에서 이제 NUG의 역할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NUG가 도대체 이제 2단계 1027 작전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제 그 주장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심지어 형제 동맹이 이룩한 성과를 NUG의 업적으로 연기하는 행위는 일종의 무임승차와도 같다라는 의견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NUG 무임승차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1027 작전 당시에 형제 동맹의 역할이 크긴 했었지만 1단계 1027 작전에서 그 NUG 휘하의 PDF라든지 NUG와 연계하고 있는 EAO들, 소수민족 무장단체들, 까렌족이라든지 까친족이라든지 이런 다른 무장단체들과의 연계라는 것들이 일종의 이제 공동지휘 본부 같은 것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계속 활약을 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장주정 선생님도 인정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단계가 되면은 이제 NUG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전략적 균형 단계 이후에 어떤 그 작전의 향방에 대해서 잘 그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군부가 얼마나 패퇴했는지, 그리고 NUG는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근거 있는 통계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2단계 그 1027 작전의 별칭이 사실은 샨만 오퍼레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샨주와 만달레이 주에서의 협공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2단계 1027 작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MNDAA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TNLA라고 하는 땅 민족 해방군, 그러니까 팔라옹족 그 군대가 굉장히 크게 약진을 하고 있고, 또 만달레이 쪽에서는 이제 만달레이 PDF라든지 삐올린 PDF, 짱매, 또 모국 PDF 다 이제 NUG하고 연계가 있는 PDF들이고, 또 그 아래쪽에서는 이제 KNLA라든지 까르니족 그 해방군이 같이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그 2단계 오퍼레이션을 추진하고 있는 그 주체들을 보면 일단 TNLA 자체가 사실은 TNA 총서기의 동생이 사실은 NUG의 그 연방부 차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TNLA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또 NUG와 어떤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계속 NUG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형제 동맹의 그 무장 세력들보다 TNLA 같은 경우는 NUG하고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형제 동맹의 일원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나머지 PDF들이 다 NUG 휘하에 있거나 NUG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등으로 봤을 때 NUG가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NUG의 역할이 2단계 1027 작전에서 완전히 사라졌거나 아니면 그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쿠데타 직후부터 계속 NUG하고 또는 이제 반군부 세력과 연대하고 있는 KIA, 그러니까 까친 독립군의 활약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내리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아까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장주정 선생님께서 투고하신 그 원고에서는 이제 거기서 제커리아 아부자의 이제 기고 글을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 아부자가 얘기하고 있는 KI에 대한 그 관한 내용들을 보면 KI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비판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 KI가 활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는 그렇게 KI가 미진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근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등으로 봤을 때, 즉
까친 독립군과 NUG의 관계라든지 또는 KIA의 최근에 공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다른 소수민족 무장단체라든지 NUG PDF와의 협공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NUG 무임 승차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좀 너무 과도한 온당치 않은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 그 발표의 전반적인 기조에서 그 NUG의 역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저평가 또는 NUG의 그 어떤 성격을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했던 과거의 NLD 당과 연계시키는 것, 그것과 또는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군부 대 반군부 전선이라고 하는 그런 구도로 미얀마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지, 반군부 전선의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NUG가 다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반군부 세력들의 힘이 약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2단계 1027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라든지 또는 저쪽 여카행주에서는 AA, 아라칸 군이 이제 약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파죽지세로 거의 아래쪽까지 밀고 내려오는 형상인데 중요한 것은 이 AIA라든지 또는 형제 동맹에 속하고 있는 여러 그 무장 세력들이 NUG하고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군부와 SAC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쪽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NUG와의 연대 여부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이 EAO들이 반군부 쪽에 서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군부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싸움이 되고 있다는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NUG라든지 반군부 전선 그 세력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제 군부가 대도시를 장악하고 있고 이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은 다 농촌 지역에 국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에 대한 실질적인 장악권은 딴마도 군부에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실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과거부터 계속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버마족들 중심의 통치 서사 이것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희소하더라도 그 인구 희소하지만 같은 면적 버마족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와 같은 면적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소수 민족들이 인구수가 적다고 해서 권리를 적게 나눠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비록 인구는 적다 하더라도 그들이 점유하고 있던 과거로부터 지금 수십 년 동안 점유해온 그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 영토 안에서 서툴긴 하지만 어떤 자치 행정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NUG와 어느 정도로 긴밀한 연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NUG가 그들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실험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국가 중국이라든지 또는 아세안 측의 이제 반응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군부의 총선 계획에 대해서 얼핏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지금 1027 작전 이후에 2단계 작전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현황, 그다음에 이제 군부 내부에서 어떻게 권력 관계 그 인사들의 용인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미얀마 국내 정치가 변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서술이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나 아세안과의 관계에 이제 껴가지고 살짝 언급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군부가 어떤 식으로 총선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그 기술이 별도의 장으로서 다뤄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군부가 작년 10월에 인구 센서스를 실시를 했고, 이제 실시를 한 그 목적이 이제 선거인 명부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이번 국가 리뷰에서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전체 인구의 37%의
해당하는 거의 2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그 인구 데이터가 다 추정치에 불과하고, 이제 이렇게 인구를 추정을 할 때 사용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빌딩 이미지 같은 것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략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살겠다 이런 식으로 추정한 거거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빌딩 풋프린트 이미지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군부가 계속 공습을 해가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3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곳들로 다 이동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과연 빌딩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인구 수를 추정을 하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구 센서스 자료를 가지고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바람직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을 꼭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얀마의 선거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도 꼭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 내로 미얀마는 맞춰주세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미얀마는 이제 아시겠지만 국가의 구성 단위 자체가 사실은 선거에서 그 버마족 대 소수 민족 간의 어떤 그 권리를 공평하게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7개의 리전과 7개의 소수 민족 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버마족들은 7개의 표를 가지고 소수 민족들은 각각 1개씩밖에 표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버마족과 소수 민족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이제 주요 소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표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NUG에서는 이런 그 국가의 구성 단위라는 것들을 다시 재배열해가지고 버마족도 버마주를 하나를 새로 설립을 해가지고 동등하게 다른 소수 민족들이 한 표를 행사하면 버마족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군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선거를 치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들도 좀 비판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군부가 2010년에 제정했던 선거법, 연방 선거법을 보면 거기에 단일 후보가 나서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을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상인 상황에서라면 어느 정도 이제 용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처럼 내전 때문에 그 후보 자체가 이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후보자를 내세우고 투표를 당선을 시킨다라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군부가 그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당연히 이제 투표소를 설치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 이제 꼼수를 내세우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인구조사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연동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선거를 하지 않았는지, 누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또는 누가 군부 이외의 정당에 투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거는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지금 한국과 미얀마에 관한 그 내용이 대외 관계에서 완전히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 미얀마 이주민들이 여권이 만료되었는데 이제 군부 측에서 여권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NUG가 이제 대신 여권을 연장해주는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비자를 연장해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몇 달간 그게 시험적으로 됐었습니다. 그게 허용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부 쪽 대사관에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것을 이제 차단하고 무효화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여권 연장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 특히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이제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권이 없으면 만료된 여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서 이제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 국민에 대해서 인도적 특별 체류 허가 조치를 내세운 아주 이제 선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은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NUG라든지 이런 측에서도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 정부가 군부 그러니까 NUG를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군부 편에 서서 이제 그 NUG의 어떤 그 정부로서의 기능을 막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거나 또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 서는 그런 행동을 취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한국 지금 NUG를 통한 여권 연장이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는 현상이라든지, 또 이제 그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 보면 미얀마에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아까 그 FATF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FATF 의결을 앞두고 10월에 미얀마 한인들 사이에서 세미나를 열기까지 할 정도로 미얀마 한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왜 그렇게까지 한인들이 FATF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대해서 그 신경을 곤두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점들이 걸려 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나 아니면 국가리뷰에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어서 일반 참가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꺼번에 그 발표자께서 답하시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 질문하실 분은 손을 좀 들기를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거는 뭐 반군 언론사에서도 NUG 활동에 대해 줌혁명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한다. 줌혁명이라는 뜻이 뭐죠? 그리고 이제 박민정 선생이 올리신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 주요 내용이 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신문 기사를 하나 올리셨는데 박민정 선생님 말씀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정입니다. 잘 들리세요? 예, 예예. 말씀하세요. 예, 아 1분 네. 내로 말씀해 주세요. 예예. 그 네. 김희숙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정부의 입장은 최근 좀 바뀐 것 같아서요. 그 강제로 이제 제한 미얀마인들에게 뭐 추방하거나 구금하는 조치는 앞으로 지양한다는 입장을 우선은 밝힌 것 같고요. 그 장준영 교수님께 그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제 미얀마 총선이 올해 뭐 11월 아니면 12월로 이제 나오는 기사들도 있는데 올해 안에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1월 19일에 있었던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릿에서 이제 아세안이 선거보다는 휴전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에 대해서 태국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지지하는 입장인 것 같고 아세안 내에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어떠한 아세안이 역할이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부 장관이 임명된 마르코 그 루비오가 원래 상원의원 시절에 미얀마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바이든 때처럼 가만히 두고만 보진 않을 것이다. 라는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발표자인 장주영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장 선생님. 네, 네. 짧게 김민석 선생님 많이 그 평가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질문 주셨는데 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뭉뚱그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1단계 1027 작전이랑 2단계 1027 작전에 대한 NUG의 반응을 보면 NUG가 얼마만큼 여기에 개입했는가를 비교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2단계 1027 작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작전에 대해서 NUG가 또는 PDF가 어떤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작전을 실시하기 전에 NUG에 통보를 하거나 이런 흔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참가했던 그 단체들도 사실상 1단계 NUG 1단계 1027 작전에서도 참가했던 그 PDF들은 사실상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지역 PDF들이고 얘네들은 이 기구들은 NUG랑은 거의 무관한 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그런 무장단체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NUG의 역할이 상당히 약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어떤 가치적인 중립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사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꼭 NUG가 이 군부를 무찔러서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당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반군부 전선이 군부대 반군부 진영으로만 멈출 게 아니고 저는 NUG랑 EAO의 분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집단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는 분명히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EAO 같은 경우에는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는 뭐 군부 퇴진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1027 2단계 1027 작전 이후에 보게 되면 상당히 집단 이기주의적인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NUG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행위자로서 중국이 본격적인 압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EAO 내에서 이제 많은 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 SAC, 그다음에 NUG, 그다음에 EAO 이렇게 분화된다. 세 개의 덩어리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선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언제 뭐 어떻게 총선을 실시하겠다라는 발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올해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글에다가 총선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쓰기보다는 선거제도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바뀔 것이냐도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글에 쓰는 것은 올해 그러니까 2025년 리뷰를 한다면 가능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정 박사님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리트리트 외교장관 리트리트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선휴전 후선거가 아세안이 주장할 수 있는 그들의 명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5대 합의안의 첫 번째가 즉각적인 폭력 중단이거든요. 이 폭력이라는 것이 군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행하는 폭력도 있지만 군부와 EAO 간의 교전도 폭력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휴전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선거를 실시해야 된다. 이 말은 중국이 지금 현재 그 휴전협정, 정전협정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노선과 더더욱 그 발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과연 미얀마 군부가 이것을 다 받을까요? 그리고 군부는 표면적으로는 총선 실시하니까 말씀드렸듯이 휴전, 정전, 평화협상으로 나아라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EAO가 이것을 순순히 따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가 않고 EAO는 그러니까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립 서비스 타운에서 면피용으로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1기 트럼프 그 행정부 때를 반추해 보면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1기 때는 뭐 로힝자족 문제나 아니면 아예 그 미얀마 문제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2기 체제에서도 뭐 미얀마 문제, 동남아와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신임 외교장관이나 뭐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동남아 문제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도자가 누구나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클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얀마 문제 해결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뭐, 조금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가 좀 더 역할을 많이 하고, 좀 국가 전체가 저 통합의 단계로 좀 발전하기를 원할 텐데, 자꾸 이제 분산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NUG가 역할이 자꾸 NUG의 역할이 자꾸 줄고 있는데 그 줌으로 회의만 하고 있다. 그래서 줌 회의를 통한 봄의 혁명을 이제 NUG가 그냥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좀 냉소적인 그런 비평이 반군 내 그 신문에조차도 실렸다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전창준 선생님이 올려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전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은 것으로들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김희중 선생님은 조금 더 희망적인 그런 평가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듯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또 조용범 선생님 또 올려주신 거를 검토하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의드릴 사항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문의드릴 사항은 장 선생님 같이 읽고 계신가요? 김희숙 박사님께서 네, 미얀마 선거 시스템에 제가 읽어봤는데 예예 이게 지금 현재 예예 그러니까 버마족이나 NUG에서 그러니까 버마족이나 NUG는 잘 모르겠고 특히 소수종족이 주창하고 있는 선거 제도를 바꾸자라는 것은 이거는 이 1948년도에 그러니까 독립할 당시에 그러니까 소수종족들이 주장한 그런 형태의 행정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운데 버마족들이 많이 사니까 이쪽 지역을 하나의 덩어리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소수종족들을 그 특정 지역이겠죠, 주겠죠, 주 스테이트의 개념으로 나눠서 크게는 6개 정도로 가자, 6개나 7개 정도로 가자라는 그런 원칙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버마족이 하나의 그 주가 되면 이쪽 지역의 주의 인구만 3천만 명 이상이 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주의 인구가 4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해서 독립할 당시에 상당히 이게 처음에 이슈가 됐던 문제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해결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그 EAO들이나 아니면 연방주의 페더럴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독립할 때 많이 논의된 내용들 있죠. 거의 100년이 된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와서 아직까지도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버마족과 소수종족이 인구 차이가 많이 나고 권력 분배에 있어서도 당연히 버마족 쪽에 많이 분배가 되니까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미얀마 내부에서 이 합의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 권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특별한 대안은 예예예 없습니다. 네. 예, 예. 지금 버마족이 7개 투표권하고도 소수종족은 각 한 개씩 갖는다. 이게 좀 오류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조용모 선생님. 그래서 뭐 종족 간의 타협이 굉장히 어렵겠지요. 예, 그래서 뭐 국가 전체의 통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점점 분할되는 듯한 느낌이어서 약간 상황입니다. 일단 뭐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미얀마가 평화를 찾는데 좀 도움이 되는 역할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이것으로 해서 미얀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마치겠습니다.